이중 언어 공부를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뇌과학적인 지식인데, 문법 구조는 좀 더 뇌 앞쪽 부분이 좀 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다치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국말로 먼저 생각이 나고 영어로는 한참 고민을 해야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신경 다발들이 또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는 것도, 또 언제쯤 아이의 뇌 기능이 제일 적합한가에 의미가 있는데, 이중 언어 공부를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뇌과학적인 지식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뇌 연구는 정말 방대하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딱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반복적으로 이거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하는 부분은 믿을만 하죠. 제가 그것만 좀 말씀을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된 연구가 뇌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뇌파 연구가 뭐냐면 뇌의 어떤 부분에 전기가 많이 흐르냐를 이제 뇌파 기기로 잡아내서 하는 건데, 결국 그쪽에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이 뇌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그때마다 볼 수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 연구를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연구는 일본 아이들한테 하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돌이 안 된 아이들에게 L과 R을 들어줬을 때 L은 여기, R은 여기, 이게 따로 되느냐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아기들도 6개월 때는 L, R을 들려주면 이것을 따르게 이렇게 뇌파에서 인식을 하는데, 돌이 되면은 L과 R이 따로 들려줘도 같은 곳에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쯤 되면 일본 아기들은 L하고 R이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돌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변별력은 자꾸 이렇게 많이 들려주지 않으면 곧 듣는 쪽만 많이 이게 변별하는 능력은 상당히 빨리 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뇌파 연구에 재밌는 연구가, 단어와 의미를 이렇게 보는 테스트를 할 때의 뇌하고 문법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검사를 할 때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로 받아들일 때는 단어와 의미는 더 천천히 발달하면서 이 부분이 된다면, 문법 구조는 좀 더 뇌 앞쪽 부분이 좀 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다치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국말로 먼저 생각이 나고 영어로는 한참 고민을 해야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뇌 영역에 대한 발달 부분도 문법 구조를 완전히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비교적 한 그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들어야지만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가 되어 있고요. 뇌 구조 연구는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연구인데, 그건 나중에 뒤에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특히 1990년대부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버러 팍스 이런 분들은 참 많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또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영어를 들었는가, 배웠는가에 맞추어서 뇌의 구조화가 다른가를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에 의하면 단어와 의미 부분은 그래도 사춘기까지는 쭉 발달을 하는 것 같고요. 문법 구조상의 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쪽은 뇌의 구조가 4세만 되더라도 약간 더 어릴 때 본 아이랑 더 뒤에 들은 아이랑 약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연구인 거고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는 자꾸 나오지만, 이게 4세라고 했다가 6세라고 했다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어떤 대상군을 따라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어와 의미를 만드는 데는 비교적 뇌 뒷부분에서 비교적 사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유아기까지 들어가면은 제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뇌과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뇌 구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앞부분이 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뒷부분인데, 혹시 여러분 그때 제가 언어 발달 강의를 할 때 우리 언어의 부분은 이 부분 측두엽 요쪽이 주로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고, 요 전두엽의 앞부분이 발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할 때, 이거는 말을 이해할 때, 이 두 분이 연결시키는 또 많은 신경세 트랙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발음을 낼 때는 이 브로카라는 이 앞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이 신경연접부라는 것이 이 신경세포가 있으면 그 서로 연결된 부분들의 이 밀도를 연령별로 잰 겁니다. 어떤 부위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신경세포는 한 개 한 개는 기능을 하지 않는데 서로 연결이 돼야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경세포 숫자보다는 이 신경세포가 접하고 있는 연접부의 숫자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 부피당 이 밀도가 얼마큼 되는가를 쟀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시각적인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제일 많이 연접부가 많이 발달할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게 돌 이전입니다. 피크였다가 쭉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오늘 배우는 이중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여기 척두엽 쪽에 소리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워가는 중추, 소위 말하는 언어의 중추 쪽은요, 보시다시피 이 시각적인 것보다는 늦게 옵니다. 늦게 와서 피크가 5세 좀 전에 한 4세까지 피크였다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한참 언어를 많이 공부하는 시기에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의미는 뭐냐면 이때 제일 신경연접부가 빨리 열린다는 얘기예요. 요 한참 많이 발달할 때 언어를 많이 들려주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중 언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 뒤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연접부 밀도를 잰 거는 뇌 중에서도 피질 부분의 걸 잰 거고요. 뇌의 기능은 피질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런 세포들을 연결시키는 백질 부분의 그 신경 트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10세 이후에는 그런 트랙의 효율성이 또 많이 자라는 그 시기라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아이들 뇌가 열릴 때의 얘기고요. 근데 이 재밌는 현상은 요 세 번째 여기 보이는 요 그래프는 아이들이 전두엽에서 저기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 쪽의 뇌인데 상당히 피크는 비슷한데 얘는 좀 더 천천히 좋아지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이때는 많이 자기 조절력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이 아이들이 신경연접부의 밀도는 어린 시절에 좀 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의미가 그때 이후로는 이중 언어 공부가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 뇌의 기능은 신경세포 연접부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신경세포들 연결하는 이 트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발들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경 다발들이 또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는 것도 또 언제쯤 아이의 뇌 기능이 제일 적합한가에 의미가 있는데 이 연구를 보면 이게 지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 그래서 이 다리와 같은 게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 뇌를 이렇게 잘랐을 때 딱 보이죠, 여러분? 이거 발달하는 순서가 1번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여기가 슬슬 발달하기 시작해서 이 뒷꼭지까지 올라온 사춘기가 걸리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쪽이 우리가 문법적인 개념까지 잘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량의 발달이 제일 두껍게 될 때가 이 부분에 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구조화된 학습적인 외국어 공부는 초등학교 한 2학년쯤부터 시켜도 늦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 아이들은 기억력, 집중력도 다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한번 학습된 어떤 자극의 입력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기를 어릴 때 분명히 그 외국어를 엄청 노출을 했는데 그 뒤로 별로 공부를 안 해주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저도 좀 그랬었어요. 어릴 때 영어를 이상하게 유치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제가 뒤에 안 하니까 초등학교는 깜깜하게 하나도 몰랐어요. 다시 중학교 때 교육을 받아도 예전의 기억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기억을 하고 어떤 학습된 자극들을 구조화하고 하는 쪽에 뇌들이 발달하는 특히 척두엽 쪽이 이제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부위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학습적인 의미의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상부터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춘기까지 이게 계속 발달하니까 사춘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우리 영어 교육의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라는 그런 국가 정책을 쓰셨어요. 그때부터 글로벌라이즈 하는 게 시작이 됐는데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중학교부터 하던 외국어,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당시에 들었을 때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갑자기 중학교부터 하던 영어 공부를 왜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되나? 저 연구는 했나? 라고 저는 약간 비판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보니까 외국어 교육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키도 구조화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대통령께서 이런 뇌 연구를 알고 계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조기 영어 교육도 막 오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된 연구인데 북경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만 10세에 해당되니까 한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이죠. 이 26명을 대상으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모국어를 얘기할 때와 영어를 얘기할 때에 어떤 뇌가 많이 활성화되느냐 하여튼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만으로 6.5세부터 영어를 배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4년 정도 영어를 수업 시간에 들었던 아이예요. 그랬을 때 너무 재밌게도 이 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뇌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외국어 단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든 여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습으로 배운 영어를 한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를 들려주면은요, 그게 이런 이상하게 원래 언어 학습에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장하는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좀 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뇌를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척두엽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뇌 이쪽과 이쪽이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안쪽과.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은 이제 외국어를 배운 경우에는 이 모국어의 어떤 언어 중추와는 좀 다른 중추가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뇌가 이게 이제 구조화가 약간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사람과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3, 4학년 때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학습용으로 배울 때는 이제 완전히 원어민처럼 하는 아이들과 좀 다른 부분의 뇌를 써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약간은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단어 이런 거 다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뇌과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이들의 외국어 공부는 두 돌부터 한 만 14세 또 길게 16세까지 이게 쭉 가능은 한데 어떤 부분의 영역에 따라서 약간 이 차이가 있고 특히 발음이나 또 자연스럽게 문법을 인지하는 것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유아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정교화된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거나 의미를 알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사춘기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넓은 범위의 뇌가 기능이 발달을 한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너무 조기를 한다든지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외국어를 접하는 경우는 좀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한국말과 외국어를 다 배우는 아이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말을 먼저 배워서 외국어를 학습으로 습득하는 경우는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아이는 습득 쪽인지 아니면 교육 쪽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영어를 특히 배울 때 무슨 목적으로 배우느냐. 저는 그 부분을 처음 가르칠 때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해서 직장에 승진할 때 굉장히 내가 참 어려웠다. 우리 아이들만은 술술술술 그냥 원어민처럼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 습득이, 외국어 습득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환경에 놓여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많이 듣게 하지만 그것도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영어 학습입니다. 영어 학습이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정부가 영어 교육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특히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의 일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학습을 도입하자.
라고 시기를 확 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학년도 당겨보기도 하고 또 교육 시간 확대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